찜찔거리지 좀 마. 입 좀 다물고 먹어라.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노포국밥집 엎어진 뚝배기 위로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날카롭지만 무거운 여성의 목소리에 오히려 놀란 건 조폭들이었어요. 조폭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참전용사의 30년 국밥집을 짓밟는 조폭. 그 뒤에는 공원 상권을 삼키려는 거대 자본까지. 꽃구경 나온 평범한 아가씨들인 줄 알았던 여기 세 사람이 707 특임대 한서율 팀장과 팀원들이었다는 것을 끝까지 아무도 몰랐죠. 꽃이 지기 전에 끝낸 7일간의 통쾌한 반격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분홍빛 벚꽃잎이 포근한 봄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4월의 오후. 동네 공원 입구는 주말을 맞아 쏟아져 나온 상춘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화사하고 소란스러운 인파 속을 가벼운 봄옷 차림의 젊은 여성 3명이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가 봄바람에 나풀거리는 팀장 한서율. 단발머리 위로 선글라스를 얹은 둘째 차윤정. 깔끔하게 뒤로 묶은 머리에 노란색 볼캡을 푹 눌러 쓴 막내 이소연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앳된 꽃구경 객들이었죠. 하지만 빽빽한 인파를 뚫고 나아가는 세 사람의 움직임은 묘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조용한 걸음걸이. 세 사람의 보폭은 밀리미터 단위로 잰 듯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좁은 길에서 엇갈리면서도 절대 어깨가 부딪히지 않는 일정한 진영. 팀장의 고요한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공원의 진입로와 퇴로, 가로등 위 CCTV의 사각지대를 머릿속 지도로 옮겨 그리고 있었습니다. 둘째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스쳐가는 사람들의 시선 처리와 주머니 속 손의 위치를 빠르게 스캔했어요. 막내는 해맑게 솜사탕을 베어 물면서도 전방 100m 앞에 미세한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관측하고 있었죠. 어렵게 따낸 7일간의 특별 휴가. 군복 대신 예쁜 아가씨에 걸맞는 봄옷을 입은 그 꿀맛 같은 일일제가 평화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저기 어때요? 우측 2시 방향. 육수 냄새가 꽤 묵직한데요. 둘째가 턱 끝으로 가리킨 곳은 공원 초입에 웅크리듯 자리 잡은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맞아 페인트가 벗겨진 미닫이 문 틈새로 짙고 구수한 돼지고기 육수 냄새가 길거리로 훅 끼쳐오고 있었죠. 팀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입. 무거운 미닫이 문을 밀자 둔탁한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낡고 비좁은 식당 내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매장 안은 한산했습니다. 주방 앞에는 낡고 하얀 위생모를 쓴 백발의 노인이 커다란 가마솥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 고병수 영감이었습니다. 굽은 등과 앙상한 목덜미. 하지만 펄펄 끓는 국물을 적기 위해 묵직한 무쇠국자를 쥐고 있는 소나기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옹골차 보였죠. 할아버지, 저희 국밥 3그릇 주세요. 고기 팍팍 넣어서요. 막내가 씩씩한 목소리로 주문하며 구석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감은 무뚝뚝한 얼굴로 세 사람을 힐끗 쳐다볼 뿐 살가운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앉아있어. 짧고 건조한 대답. 하지만 잠시 후 낡은 은쟁반 위로 뚝배기 3그릇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내려졌습니다. 펄펄 끓는 뽀얀 국물 위로 성인 남성도 혼자 다 먹기 힘들 만큼 두툼한 머리고기가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죠. 퉁명스러운 표정과 완전히 상반되는 묵직하고 투박한 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숟가락을 들려던 참이었어요. 막내의 맑은 시선이 식당 벽면 가장 높은 곳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누렇게 색이 바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열대의 무성한 밀림을 배경으로 앳된 얼굴의 젊은이들이 낡은 소총을 단단히 쥔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반듯하게 닦인 작은 유리 액자 속에는
빛바랜 무공훈장 하나가 걸려 있었죠. 할아버지, 옛날에 군인이셨어요? 저 훈장 진짜 멋있는데요. 막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가마솥 앞을 행주로 닦던 영감이 거친 헛기침을 뱉어냈어요. 다 쓸데없는 옛날 일이야. 불기 전에 퍼뜩 먹기나 해. 귀찮은 듯 퉁명스러운 대꾸였습니다. 하지만 낡은 앞치마를 고쳐 매는 영감의 굽은 어깨에는 숱한 사선을 넘어오며 화약 냄새를 맡아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자존심과 고집이 꼿꼿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팀장은 말없이 벽에 걸린 훈장과 영감의 단단한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식사 개시. 팀장의 짧고 단정한 지시에 세 사람은 더 묻지 않고 뚝배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닥이 숟가락에 박박 긁힐 때까지 뜨거운 국밥을 묵묵하고 든든하게 비워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이 기분 좋은 포만감과 함께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봄 햇살이 나른하게 얼굴을 간지럽히고 있었어요. 팀장이 겉옷에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돌렸을 때 식당 바로 옆 가로등 기둥에 단단하게 묶인 커다란 현수막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상인의 자율 정비 사업 안내. 낡고 지저분한 거리를 깨끗하게 바꿉니다. 흔해 빠진 상인회의 안내 문구. 팀장의 건조한 시선이 그 번듯한 글자들을 스윽 훑고 지나갔습니다. 팀장님, 빨리요. 꽃 떨어지기 전에 사진 찍어야죠. 저만치 앞서간 막내가 노란 캡 모자를 고쳤으며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팀장은 펄럭이는 현수막에서 시선을 거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두 사람의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세 사람의 머리 위로 연분홍빛 벚꽃잎들이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소리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평화롭고 나른한 특별휴가 1일째의 오후였습니다. 휴가 2일째 오후,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바깥 풍경과 달리 낡은 국밥집 안은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팀장과 둘째, 막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창가 쪽 구석자리에 앉아 뚝배기를 비우고 있었어요. 툭툭 썰어 넣은 두툼한 고기와 진한 육수는 묘하게 발길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었죠. 평화로운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거칠고 신경질적인 마찰음과 함께 미닫이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화려한 패턴의 셔츠를 입고 목에 두꺼운 금목걸이를 두른 사내, 공원 주변 상가를 헤집고 다니는 조폭행동대장 정태식과 덩치 큰 부하 셋이 좁은 식당 안으로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대낮부터 훅 끼쳐오는 지독한 술 냄새와 비릿한 땀 냄새가 매장 안의 구수한 고기 냄새를 단숨에 덮어버렸어요. 영감, 이번 달 정비 분담금 안 냈지? 상인회에서 다 같이 결의해서 걷는 건데 왜 혼자만 유세야? 정태식이 삐딱하게 서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가마솥 앞을 지키고 있던 고병수 영감은 행주로 거친 손을 닦으며 무뚝뚝하게 대꾸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만 수십 년 장사했는데 그런 명목으로 돈 낸 적 없어. 맞네. 단호하고 꼿꼿한 목소리였습니다. 주름진 목덜미에는 조금의 위축도 두려움도 없었죠. 전쟁의 포화 속을 뚫고 살아남은 늙은 참전용사의 서늘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거침없는 거부에 정태식의 미간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욕설을 뱉으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빈 뚝배기 그릇을 손등으로 거칠게 밀쳐냈어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무거운 뚝배기가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험악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식당 안을 집어삼켰죠. 이 늙은이가 진짜 좋은 말로 하니까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정태식의 눈짓에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부하 하나가 영감의 멱살을 잡기 위해 거칠게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팀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관광객처럼 어색하게 다가가며 영감을 향해 뻗어나가던 부하의 손목을 아주 자연스럽게 감싸쥐었어요. 저희 밥 먹고 있는데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깜짝 놀랐잖아요. 말투는 곤란해하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의 엄지와 검지는
부하의 요골신경이 지나가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정확하게 파고들어 힘의 방향을 역으로 짧게 비틀어 누르고 있었죠. 부하의 입에서 반사적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건장한 사내가 손목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가냘퍼 보이는 팀장의 소나기는 강철 수갑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버둥을 칠수록 인대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사내의 팔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태식이 그 기묘한 광경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에 팀장은 그저 꽃구경을 나왔다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끼어든 철없는 아가씨로만 보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구석 자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얌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둘째의 숟가락을 쥔 손등에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 있었고 막내는 볼케 아래로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태식은 그런 살기를 전혀 잊지 못한 채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야, 꽃구경 나온 아가씨들이 오지랖도 넓네. 다치기 전에 얌전히 국밥이나 먹고 가라. 정태식은 손을 휘휘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풀려난 부하가 식은 땀을 흘리며 손목을 부여잡고 파르르 떠는 모습을 보자 어딘가 불쾌하고 기분 나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영감, 오늘은 손님이 계셔서 이만 가는데 다음에 또 올게. 그때는 뚝배기 깨지는 걸로 안 끝나. 정태식 일당은 문을 거칠게 닫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매캐한 담배 냄새가 흩어지고 식당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고병수 영감은 말없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뚝배기 파편들을 묵묵히 쓸어 담기 시작했죠. 구분 등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쓸쓸하게 일렁였습니다. 미안하다 학생들. 밥 먹는데 불쾌했지. 파편을 치우던 영감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무뚝뚝하고 건조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팀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들었죠. 둘째와 막내 역시 괜찮다며 남은 국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겉보기엔 방금 전에 소란을 잊은 평범한 관광객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뚝배기를 내려다보는 세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벼운 휴가의 들뜸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뚝배기 파편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길고 날카롭게 비쳐들고 있었어요. 휴가 3일째 점심시간. 평화롭던 국밥집의 낡은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요란한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어제보다 머릿수가 늘어난 대여섯 명의 건장한 사내들을 이끌고 정태식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어설프게 자릿세를 운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은 들어오자마자 빈 의자들을 걷어차며 험악하게 식당 안을 장악했습니다. 영감, 좋게 말할 때 못 알아듣네. 이번 주까지 안 나가면 가게 다 부수고 시작한다. 정태식의 입에서 서늘한 퇴거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마솥 앞을 지키고 선 고병수 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묵직한 국자를 움켜쥔 영감의 거친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만 30년을 장사했어.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에서도 안 도망쳤는데 너 같은 양아치 놈들한테 쫓겨날 것 같으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꼿꼿한 호통이었습니다. 그 단호한 거부에 정태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이 노인네가 진짜 상황 파악을 못하네. 야, 다 쓸어버려. 정태식의 고함과 함께 조폭들이 식당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이 엎어지고 빈 뚝배기들이 바닥으로 처박혀 산산조각 났어요. 그때 사내 하나가 주방 옆 벽면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벽에 걸려있던 빛바랜 참전 기념 사진과 작은 유리 액자를 무자비하게 쓸어내렸죠.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무공훈장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훈장의 쇳덩이가 바닥에 긁히며 내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마찰음. 한평생을 긍지로 버텨온 늙은 참전 용사의 명예가 무참히 짓밟히는 소리였습니다. 정태식이 바닥을 뒹구는 훈장을 구둣발로 툭툭 건드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전쟁 나가서 사람 죽이고 온 게 자랑이야?
시대가 어느 시댄데 이런 훈장 쪼가리 달아놓고 유세야. 냄새나는 무용담 그만 늘어놓고 당장 방 빼. 그 모욕적인 비웃음이 식당 안을 더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하시죠.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막내가 참지 못하고 튕겨나갔습니다. 막내는 바닥에 떨어진 훈장과 고병수 영감의 앞을 단단하게 가로막아 섰어요. 비켜, 이 기집애야. 눈이 뒤집힌 사내 하나가 막내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막내는 반사적으로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등 뒤에 서 있던 고병수 영감이 사내의 거친 힘에 휩쓸려 넘어지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막내는 늙은 참전 용사를 보호하기 위해 재빨리 몸을 비틀어 그를 감싸 안으며 시멘트 바닥으로 함께 굴렀습니다. 둔탁한 충격음. 그 순간 영감의 하중을 고스란히 받쳐내며 바닥을 짚었던 막내의 왼손에서 끔찍한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새끼손가락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버린 명백한 골절이었어요. 막내가 짧은 신음을 삼키며 손을 움켜쥐는 찰나 팀장의 맑고 차분했던 눈동자가 한겨울의 빙판처럼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팀장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맞은편에 있던 둘째가 반사적으로 팀장의 측면 사각지대를 막아서며 뒤를 잡았습니다. 어떤 구호도 눈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동작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어요. 뒤집힌 테이블과 부서진 의자들이 널브러진 비좁은 국밥집. 그 빽빽하고 밀폐된 공간은 오히려 팀장과 둘째에게 가장 완벽한 제압 구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사내. 팀장은 고개를 가볍게 비켜 타격을 피함과 동시에 사내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대로 체중을 실어 팔꿈치 관절의 가동 범위를 역으로 꺾어버리자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진동과 함께 사내가 고꾸라졌어요. 측면에서 달려드는 다른 사내는 둘째가 맡았습니다. 둘째는 바닥에 엎어진 의자를 발끝으로 차올려 사내의 무릎 인대를 가격한 뒤 흔들리는 틈을 타 쇠골하단 신경총을 정확히 내리쳐 기절시켰습니다. 팀장이 좁은 틈새를 파고들며 정면의 적들을 해부학적으로 해체해 나가는 동안 둘째는 테이블 사이를 유령처럼 미끄러지며 팀장의 사각을 노리는 사내들의 급소를 차례대로 무력화했습니다. 대여섯 명의 건장한 조폭들이 시멘트 바닥에 엎어져 완전한 제압 상태에 빠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초가 채 되지 않았어요. 식당 입구 쪽에 서 있던 정태식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정태식은 바닥을 구르는 부하들을 내버려 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눈앞의 여자들에게 덤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입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이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출동한 경찰들은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의 앓는 소리를 듣고는 팀장과 팀원들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관광객이 왜 남의 동네 일에 끼어들어 폭행을 합니까? 당신들 일단 서류 작성해야 하니 파출소로 같이 가시죠. 동네 양아치들과 유착된 공권력의 뻔뻔한 편파 판정이었습니다. 휴가를 온 외지인이라는 신분은 철저한 약점이었죠. 세 사람은 묵묵히 경찰서로 연행되었지만 식당 내부를 비추는 CCTV가 고장나 있고 조폭들의 진술이 엇갈린 덕분에 몇 시간 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늦은 저녁, 세 사람이 펜션 숙소를 향해 말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연분홍빛 벚꽃잎들이 흩어져 내리고 있었죠. 막내가 걷다가 문득 바닥으로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향해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에서 거칠게 부목을 덧대어 놓은 새끼손가락 관절이 미세하게 움직이자 뼈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허공으로 뻗어나가던 막내의 손이 딱딱하게 굳어 멈춰 섰습니다. 막내의 손끝에 닿지 못한 벚꽃잎 하나가 서늘한 밤바람에 밀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힘없이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휴가 3일째의 깊은 밤, 동해안의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펜션의 넓은 거실 안에는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유리 탁자 위에는 낮에 사온 벚꽃 모양의 관광 기념품과 먹다 남은 과자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들에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팀장은 거실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막내의 부러진 왼손 새끼손가락에 얇은 알루미늄 부목을 단단하게 덧대고 있었습니다. 하얀 의료용 압박 테이프가 롤에서 풀려나오며 건조하고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습니다. 얇은 살갗 아래로 붉고 푸르게 퉁퉁 부어오른 관절은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뼈가 어긋나 버린 참혹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막내는 고통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해맑은 표정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팀장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 이거 새끼손가락 하나쯤 접고도 사격 점수 만점 거뜬하게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방아쇠 당기는 건 검지니까요. 씩씩하고 밝은 허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허공을 맴돌며 테이프를 감던 팀장의 손이 딱딱하게 굳어 멈췄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하얀 테이프 끝을 쥐고 있는 팀장의 굳은 살 박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짧고 무거운 공기의 질감을 단번에 읽어낸 둘째가 곁에 두었던 구급상자를 조용히 챙겨들고 뒷베란다 쪽으로 걸음을 옮겨주었습니다. 막내의 해맑은 웃음과 괜찮다는 씩씩한 목소리. 그것은 팀장의 이성을 뚫고 들어와 그녀를 수년 전의 매캐한 훈련장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훈련장에서 팀장의 돌파 타이밍이 단 1초 어긋났고 충격파에 날아간 막내의 어깨가 부서졌습니다. 병원에서 깁스를 감고 누워있던 막내는 지금과 똑같이 해맑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었어요. 괜찮습니다, 팀장님. 뼈는 금방 붙습니다. 같은 웃음, 같은 말.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곁에 서 있다가 가장 먼저 다치고 부서져 버린 막내의 손가락. 낡은 국밥집 바닥에서 늙은 참전 용사를 감싸 안고 구르던 막내의 모습이 팀장의 동공 깊은 곳에서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팀장은 턱을 단단하게 악물며 마지막 테이프를 끊어내고 부목 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칠흑 같은 밤하늘을 수놓은 연분홍빛 벚꽃잎들이 차가운 봄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며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나른했던 상춘객의 달콤한 시간표는 방금 전 그 비좁은 국밥집의 시멘트 바닥 위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돌려 둘째 막내 차례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707 특수임 무대대 대테러 팀장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떨어졌어요. 전술복 준비하자. 꽃이 지기 전에 꽃놀이하고 복귀하자. 그 서늘한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실 구석에 놓인 각자의 거대한 더플백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경쾌하고 화사했던 봄날의 흔적들이 허물을 벗듯 거실 바닥으로 툭툭 떨어져 내렸죠. 팀장의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둘째의 얇고 부드러운 카디건, 그리고 막내의 노란색 캡 모자가 방구석으로 미련 없이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빛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칠흑 같은 흑색 전술복과 두꺼운 케블라 소재의 장비들이 빈틈없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가벼운 단화를 구겨 신고 있던 발에는 육중하고 단단한 전술화가 신겨졌고 맨손에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거친 질감의 흑색 전술 장갑이 더 씌워졌습니다. 관광객의 얄팍한 거칠애가 완전히 벗겨진 위로 전술 벨트가 허리를 조이고 거친 나일론 스트랩이 결합되는 묵직한 소리들이 군더더기 없이 이어졌죠.
벨크로가 뜯어지고 빳빳한 지퍼가 턱 밑까지 단단하게 맞물려 올라가는 날카로운 마찰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움직임은 거대한 하나의 기계처럼 정교하고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술복의 매무새를 가다듬은 팀장이 가방 깊숙한 곳에서 은빛 쇠구슬 체인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2개의 낡은 금속판이 달린 군번줄을 목에 걸고 검은 전술복 티셔츠 안쪽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어요. 피부에 닿은 차갑고 단단한 쇳덩이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짧고 건조한 파열음이 고요한 휴가지의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휴가 4일째, 햇살이 눈부신 낮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화사한 봄옷을 입고 상춘객의 허울을 뒤집어 썼어요. 한 손에는 솜사탕과 스마트폰을 들고 공원 주변 상가를 누볐지만 그들의 시선은 화사한 꽃이 아닌 낡은 골목의 핏줄을 훑고 있었죠. 둘째의 선글라스 너머로 거미줄처럼 얽힌 전신주의 통신선과 CCTV의 사각지대가 실시간으로 스캔되었습니다. 막내는 부목을 댄 왼손을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상가 건물들의 비상구와 옥상 접근로를 머릿속 전술 지도로 정밀하게 옮겨 그렸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깔리면 달콤한 휴가객의 껍질은 여지없이 벗겨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흑 같은 흑색 전술복으로 무장한 3명의 유령이 동네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죠. 작전의 지휘봉은 정보 특기인 둘째에게 넘어갔습니다. 타겟 이동합니다. 상인의 사무실 뒷골목 방향. 펜션 거실에 임시로 구축된 지휘 통제소. 둘째가 노트북 자판을 빠르게 두드리며 헤드셋 너머로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화면에는 낮에 정태식의 차량 밑에 은밀하게 부착해둔 초소형 위치 추적기의 붉은 점이 전멸하고 있었어요. 그 점을 쫓아 현장에 투입된 팀장과 막내가 거리를 좁혀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눅눅한 뒷골목. 정태식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인의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죠. 동네 상인의 간부였습니다. 정태식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내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동네 상인들을 협박해 뜯어낸 피 묻은 자릿세였어요. 수고했어. 위에서도 진행 속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딴 생각 못하게 확실히 밟아놔. 건물 외벽 배관에 소리 없이 매달려 있던 막내의 지향성 마이크를 통해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가 펜션의 둘째에게 실시간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간부는 봉투를 챙겨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그 낡은 국밥집 노인네만 쫓아내면 길목 정리하는 건 끝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든 치우겠습니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펜션 거실의 커다란 유리창 위로 복잡한 성과 이름들이 거미줄처럼 그려졌습니다. 둘째가 보드마카의 뚜껑을 닫으며 빠르고 건조하게 브리핑을 시작했죠.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정태식 같은 양아치들이 앞장서서 상인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냅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상인의 간부가 자율정비라는 그럴싸한 합법의 명분을 씌워서 이 깡패 짓을 묵인하고 보호해 주는 거죠. 둘째의 손가락이 유리창 맨 꼭대기에 적힌 이름표를 가리켰습니다. 오상현. 지역 상권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 상가 개발 사업가였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이 오상현이라는 인간입니다. 조폭과 상인회를 돈으로 매수해서 기존 상인들을 버티지 못하고 알아서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거리에 자기가 올린 거대한 프랜차이즈 상가들을 박아 넣으려는 수작이죠. 그런데
왜 하필 그 국밥집에 목을 매는 거지? 팀장의 낮고 묵직한 질문에 둘째가 유리창 한가운데 붙여둔 고병수 영감의 식당 사진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길목을 꽉 막고 있거든요. 영감님 식당이 이 공원 상권으로 들어가는 가장 핵심 진입로 한가운데에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깡패들 등살에 겁을 먹고 하나둘씩 짐을 싸고 있는데 저 뚝심 고집쟁이 영감님 혼자서 꼼짝도 안 하고 버티고 계신 겁니다. 저 식당을 무너뜨려야 전체 상가 개발 도면이 완성되니까 깡패 새끼들을 총동원해서 미친 듯이 물어뜯고 있는 거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동네 양아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늙고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고병수 영감이 버티고 있으니까 다른 상인들도 아직 나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동네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어요. 팀장이 팔짱을 낀 채 사진 속 국밥집의 낡은 간판을 물끄러미 응시했습니다. 영감님 한 분이 이 동네 전체를 버티게 하고 있었어. 전쟁터의 참혹함을 견뎌낸 늙은 참전용사의 단단한 자존심이 탐욕스러운 자본의 폭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는 얕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막내가 부목을 댄 왼손 새끼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물었어요. 팀장님, 우리 남은 휴가가 며칠입니까? 4일. 팀장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4일.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은밀하게 움직여 저 거대하고 교활한 꼬리표들을 모조리 잘라내고 영감의 일장을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꺼졌습니다. 오상현이라는 이름이 붉은 펜으로 굵게 그어진 유리창 너머로 깊은 어둠이 깔린 공원의 풍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차가운 가로등 불빛 아래 아직 떨어지지 않은 연분홍빛 벚꽃잎들이 늦은 밤바람에 잘게 떨리며 희미하고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가 4일째 밤, 공원 외곽에 자리 잡은 낡은 상가 건물. 1층 노래방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건물 2층. 정태식과 조폭들이 거점으로 삼는 사무실이 오늘 밤의 타겟이었습니다. 707 최초 여성 특임팀의 본격적인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뒷골목 어두운 구석에 주차된 렌터카 안. 조수석에 앉은 둘째가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빠르게 자판을 두드렸어요. 건물 반경 50m 통신망 전파 방해 시작. 2층 복도와 사무실 내부 CCTV 녹화 영상 무한 루프로 돌려놓습니다. 팀장님 진입 경로 클리어. 상가 맞은편 4층 빌딩의 옥상.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린 막내가 야간 투시 망원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부목을 대고 하얀 테이핑을 칭칭 감은 왼손 새끼손가락이 조금 불편했지만 남은 9개의 손가락만으로도 관측 장비를 다루는 데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목표 사무실 내 인원 총 6. 중앙 테이블 주변에 5. 안쪽 1인용 소파의 타겟 정태식 확인. 전원 음주 상태로 경계 태세 제로입니다. 막내의 건조한 무전이 귓바퀴에 소형 이어폰을 때리기가 무섭게 검은 전술복 차림의 팀장이 2층 복도의 어둠 속을 유령처럼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팀장의 굳은 살 박인 손이 복도 끝 배전반을 열고 메인 차단기를 거칠게 끌어내렸어요.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2층 전체를 밝히던 형광등 불빛이 단숨에 증발했습니다. 완벽한 암흑이었죠. 뭐야? 갑자기 정전이야? 야, 문 쪽 창문 열어서 불빛 좀 들어오게 해봐. 당황한 사내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좁은 사무실 안을 어지럽게 울렸습니다. 그 소란의 틈을 타고 팀장이 소리 없이 닫혀있던 사무실 문을 열고 진입했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와 널찍한 유리 테이블,
그리고 먹다 남은 맥주병들이 사방에 널브러진 좁고 복잡한 실내. 하지만 암흑 속의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들은 오히려 공간 지각 능력이 극도로 훈련된 특임대 팀장에게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사내의 발소리를 역추적한 팀장이 자세를 낮춰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전술아 앞코가 바닥에 뒹굴던 빈 맥주병을 걷어차 사내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분산시킨 찰나 거친 손날로 정확히 경동맥을 내리쳤어요. 억가는 짧은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거구가 소파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어지는 움직임은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기계처럼 정교하고 차가운 동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내들의 관절을 차례대로 해체해 나갔죠. 뻗어나오는 주먹의 궤적을 비틀어 팔꿈치 인대를 꺾어버리고 유리 테이블의 모서리를 등지고 선 사내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맥주병이 요란하게 깨지고 두꺼운 가죽 소파가 찢어지는 난장판 속에서 조폭 5명이 바닥에 엎어져 완전한 무력화 상태에 빠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쪽은 무거운 앓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정태식은 가장 구석에 있는 1인용 소파 뒤에 몸을 웅크린 채 짐승처럼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전에 동네 상인들을 쥐어짜던 깡패 우두머리의 알량한 허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불빛을 켜면 자신이 다음 타겟이 될까봐 두려워 액정 화면조차 켜지 못한 채 숨소리마저 억누르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었죠. 팀장은 쓰레기처럼 웅크린 그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정태식의 목줄이 아니었으니까요. 팀장은 야간 투시경 너머로 테이블 위에 놓인 정태식의 낡은 서류 가방과 켜져 있는 노트북을 단숨에 확보했습니다. 화면 안에는 상인회 간부에게 흘러간 자릿세 상납 내역과 상인회가 오상현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메신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리고 가방 안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문서 한 장. 오상현의 직인이 박힌 공원 상권 재편 로드맵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을 합법의 탈을 씌워 쫓아내고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 상가를 세우겠다는 악랄한 계획서. 그 빳빳한 문서의 맨 앞장에는 고병수 영감의 낡은 국밥집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1순위 정리 대상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챙긴 팀장이 닫힌 문을 열고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펜션 숙소로 철수한 직후 둘째는 확보한 노트북을 열어 정태식 일당의 폭행과 공갈, 협박, 가리고 불법 자금 상납 증거들을 깔끔하게 패키징했습니다. 그리고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IP를 경유해 관할 경찰서 강력팀과 주요 언론사 제보 게시판으로 파일들을 일제히 전송했죠. 경찰 내부에 유착된 세력이 감히 덮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공포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들이닥친 기동대에 의해 정태식은 손목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짐짝처럼 구겨 넣어져 연행되었습니다. 동네를 휘젓던 작은 빌런의 허무한 퇴장이었어요. 하지만 정태식 밑에서 움직이던 조폭 전원이 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습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날 새벽, 장비를 챙겨 펜션으로 향하는 세 사람의 걸음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텅 빈 공원의 어두운 산책로, 가로등의 차갑고 희미한 불빛 아래 연분홍빛 벚꽃잎들이 새벽에 매서운 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다 아스팔트 위로 천천히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의 군번줄이 전술복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죠. 만개했던 꽃이 어느새 하나둘 지기 시작했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서늘한 카운트다운 신호가 그들의 발밑에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휴가 5일째 아침, 동네 양아치 정태식 일당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끌려갔다는 소식에 공원 주변 낡은 상가 골목에는 모처럼 짧은 안도의 한숨이 번졌습니다. 상인들은 가게 앞을 쓸며 알터니가 빠졌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그 얄팍한 평화는 반나절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태식의 배후에 숨어있던 거대한 손, 오상현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단 행동 대장이 누구에게 당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족이 잘려나갔다는 사실은 오상현을 당황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더욱 무자비하게 가속하는 핑계가 되었죠. 오후가 되자 오상현의 뒷돈을 받은 상인의 간부의 주도하에 긴급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골목 곳곳과 고병수 영감의 낡은 국밥집 셔터 위로 빳빳하고 번듯한 공문이 나붙었습니다. 최근 폭력 소란으로 인한 상권 이미지 훼손을 복구하고 상권 정상화를 위해 기준 미달 점포의 잦은 퇴거를 결의합니다. 그 폭력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고병수 영감이 도리어 상권을 망치는 퇴거 대상 1호로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깡패들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 다수의 동의와 상인의 내부 절차라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외피를 뒤집어 쓴 제도의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늘한 그물은 펜션에 머물고 있는 특임팀 3사람의 목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 펜션 숙소 문을 두드린 것은 제복을 입은 관할서 경찰 2명이었습니다. 경찰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3사람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며칠 전 공원 인근 식당 폭행 사건과 관련해 3분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목격자 진술이 접수됐습니다.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팀장이 말없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을 건성으로 받아든 경찰의 무심했던 시선이 그곳에 적힌 소속과 계급을 확인하는 순간 미묘하게 굳어지며 흔들렸습니다. 현역 군인, 그것도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707 특수임무대대 소속의 대위와 부사관들이었으니까요. 동네 싸움에 휘말린 평범한 관광객인 줄 알았던 경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던지고는 황급히 경찰차에 올라타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경찰이 돌아간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경찰차가 펜션 마당을 빠져나가기가 무섭게 둘째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둘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짧은 통화를 마친 둘째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부대 본부 쪽으로 공문을 보냈답니다. 휴가 중인 군인들이 지역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요. 사령부 지시사항입니다. 다음 사건 발생 시 남은 휴가 일정과 무관하게 즉시 복귀 명령을 내리겠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전역한 사람이라면 신경 쓸 필요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역이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따라야 했어요. 군법과 상명하복의 복귀 명령. 만약 남은 휴가 기간 안에 이 썩어 빠진 범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한다면 3사람은 명령에 따라 즉시 군장을 싸서 부대로 돌아가야만 했죠. 그러면 고병수 영감은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탐욕스러운 자본의 이빨 앞에 그 어떤 방패도 없이 홀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노트북 자판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오상현의 디지털 흔적을 파고들던 둘째가 짧은 탄성을 뱉어냈습니다. 찾았습니다. 팀장님. 이 새끼들 아주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네요. 둘째가 모니터를 팀장과 막내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세련된 그래픽으로 장식된 웹 포스터 한 장이 떠 있었어요.
공원 상권 활성화 투자 설명회. 정확히 이틀 뒤 오후 2시입니다. 오상현이 지역 기자들과 굵직한 투자자들을 싹 다 모아놓고 직접 발표 마이크를 잡는 행사입니다. 합법적인 자율 정비로 상권을 깨끗하게 정화했다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포장하겠죠. 팀장의 서늘한 시선이 모니터 속 오상현의 번듯한 미소에 꽂혔습니다. 오상현이 힘없는 노인을 짓밟고 스스로 만든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무대, 역으로 그 무대 위에서 그들이 뒤집어 쓴 합법의 탈을 완벽하게 찢어발기고 범죄의 민낯을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형장이기도 했죠. 시간은 충분해. 팀장의 단정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거실의 팽팽한 긴장감을 가르고 떨어졌습니다. 늦은 밤, 펜션의 어두운 거실 안에는 노트북 모니터의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세 사람의 굳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오상현의 이름과 이틀 뒤의 행사 일정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열린 베란다 창문 너머로 차가운 늦은 밤바람이 거칠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연분홍빛 벚꽃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며 어두운 허공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사하게 만개했던 봄의 시간이 째깍거리는 시계추와 함께 속절없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휴가 6일째 아침, 간밤에 서늘했던 공기가 무색하게 낡은 상가 골목에는 가장 숨막히고 답답한 폭력이 합법의 얼굴을 한 채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고병수 영감이 입원한 탓에 굳게 닫혀있는 국밥집의 녹슨 철제 셔터, 그 위로 상인의 조끼를 입은 간부가 다가와 빳빳한 종이 한 장을 반듯하게 붙이고 있었습니다. 투명 테이프가 북북 뜯어지며 철판에 밀착되는 건조한 소리가 텅 빈 골목을 울렸죠. 상인의 결의에 따른 잦은 퇴거 요청, 기한은 금주내, 피 한 방울 튀지 않고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은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동의와 상인의 내부 절차라는 번듯한 도장이 찍힌 그 종이 한 장은 쇠파이프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30년 세월이 깃든 낡은 식당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었어요. 비슷한 시각, 짙은 소독약 냄새가 맴도는 성호병원 정형외과 병동이었습니다. 정태식이 잡혀간 뒤에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덩치 큰 조폭 하나가 영감이 누워있는 6인실 병실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죠. 사내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영감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열린 병실 문턱에 삐딱하게 기대선 채 병상에 누워있는 늙은 참전용사를 향해 낮고 건조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을 뿐입니다. 어르신, 험한 꼴 그만 보시고 가게 정리하고 조용히 동네 떠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번에는 고관절이 아니라 목이 꺾일 수도 있으니까. 명백하고 소름 끼치는 살기. 하지만 물리적인 접촉이 없으니 경찰을 불러도 제지할 명분이 없는 철저하게 계산된 협박이었습니다. 사내는 비릿한 미소를 남기고 유유히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을 향한 보이지 않는 목조르기는 동네 상인들에게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 골목을 지나가는 세 사람을 발견한 상인들은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슬그머니 블라인드를 내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늘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야채가게 아주머니도 철물점 사장님도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돌렸죠. 그 여자들 때문에 상인회에서 우리까지 단단히 찍혔어. 어휴, 관광객들이 왜 남의 동네 일에 섣불리 끼어들어서 판을 이렇게 키운 거야.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 선 원망 섞인 속삭임. 그것은 세 사람을 향한 악의적인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깡패들의 보복과 거대 자본의 횡포 앞에서 하루하루 벼랑 끝을 걷고 있는 힘없는 자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죠. 아무리 선의로 나섰다 한들 세 사람은 결국 며칠 뒤면
떠나버릴 외지인이자 관광객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퇴거 통지서, 병원에서의 협박, 부대의 복귀 명령 압박, 그리고 지켜주려 했던 상인들의 외면까지 모든 악재가 거대한 해일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늦은 저녁. 펜션 숙소의 거실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무겁고 탁한 침묵만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은 팀장이 깍지 낀 두 손을 이마에 댄 채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을 먼저 열었습니다. 사령부에서 언제 정식 복귀 공문이 떨어질지 모른다. 복귀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여기서 철수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차가운 이성이 내린 가장 현실적인 전술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앉아 장비를 손질하던 막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막내는 하얀 의료용 테이핑이 두껍게 감긴 왼손 새끼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팀장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팀장님, 이 싸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짐을 싸면 그 고집불통 영감님을 저 승냥이 떼들 한가운데에 맨몸으로 혼자 남겨두고 가는 꼴이 됩니다. 전 그렇게 못합니다. 늘 해맑게 웃던 막내의 얼굴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서늘한 투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던 둘째 역시 노트북을 덮으며 막내의 말에 조용하고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팀장의 시선이 막내의 왼손에 단단하게 감긴 하얀 테이핑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막내의 흔들림 없는 티 없이 맑고 단단한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같은 눈빛, 같은 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막내는 단순히 괜찮다며 아픔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러진 손가락을 쥐고서라도 남겨진 사람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스스로 전선을 사수하고 있었어요. 팀장이 악물었던 턱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 활짝 열린 창문 너머의 어두운 공원 풍경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벚나무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눈부시게 만개했던 연분홍빛 꽃잎들은 매서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꺾여 떨어져 나갔고 이제는 앙상하고 마른 나뭇가지 끝에 꽃잎 몇 장만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죠. 그 위태롭게 지고 있는 벚꽃을 응시하는 팀장의 등 뒤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남은 휴가 이틀. 다음 날 이른 아침. 동해안의 파도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오는 펜션 거실. 무거운 더플백에 빳빳한 지퍼가 닫히는 건조한 마찰음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묵묵히 짐을 챙겨 어깨에 맸어요. 펜션 주인에게 남은 숙박비를 정산하고 방 열쇠를 건네는 모습은 동네의 험악한 분위기에 질려 서둘러 일정을 접고 떠나는 아주 초라하고 완벽한 관광객의 철수였습니다. 자기 몸집만 한 가방을 맨 세 사람이 공원 입구의 낡은 상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철물점과 야채가게 그리고 작은 미용실의 낡은 유리창 너머로 상인들이 블라인드 틈새로 숨죽여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문을 열고 나와 배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휴, 드디어 가나 보네. 그러게 진작까지. 괜히 외지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까지 피곤하게 만들고.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안도의 한숨과 뾰족한 쑥덕거림. 아무리 선의로 나섰다 한들 결국 위기가 닥치면 떠나버릴 관광객이라는 꼬리표가 만든 서늘한 거리감이었습니다. 세 사람 역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 팀장은 혼자 성호병원 정형외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다인실 병실 안. 고병수 영감은 수액줄을 꽂은 채 깨어 있었어요.
철심을 박은 고관절 때문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신세였지만 허공을 응시하는 영감의 구분 등과 시선만큼은 포화 속에 선 것처럼 꼿꼿했습니다. 팀장은 침대 발치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떠난다는 비루한 변명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얄팍한 사과도 입에 올리지 않았죠. 그 무언의 작별 인사를 받은 영감이 건조하게 갈라진 입술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가라. 이건 내 싸움이다. 젊은 처자들의 등 뒤에 숨어 보호받기를 거부하는 늙은 참전 용사의 눈부신 자존심이었습니다. 가라는 말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팀장은 묵묵히 입술을 깨물고는 다시 한번 짧게 목례를 남긴 채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 후 세 사람이 도착한 곳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아니었습니다. 공원 상권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도심 한복판의 허름한 비즈니스 모텔이었어요. 모텔 방 안은 이미 치열한 작전 통제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좁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친 둘째는 화면이 뚫어질 듯 모니터를 응시하며 빠르게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내일 오후 오상현이 주최하는 공원 상권 활성화 투자 설명회의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접근 경로가 이미 백도어로 뚫려 파란색 활성화 코드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 바닥에서는 막내가 커다란 도화지 위에 행사장 건물의 단면도를 그리고 있었어요. 두꺼운 의료용 테이프가 칭칭 감긴 부러진 왼손 새끼손가락 때문에 자를 대고 선을 긋는 동작은 평소보다 현저히 느리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펜 끝이 지나간 자리에는 건물의 비상구와 환기구, 보안 요원의 예상 배치 포인트까지 오차 없이 완벽하고 정확한 도면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뼈가 어긋나는 통증도 특임대원의 정밀한 임무 수행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팀장은 벽에 기대선 채 모텔의 비좁은 창문 너머로 도심의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빌딩 숲 너머로 내일의 타겟인 오상현의 회사 건물 대형 간판이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모텔 창밖의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로 매서운 봄바람이 거칠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화사하게 만개했던 벚꽃잎들은 이제 앙상한 가지 끝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생기를 잃고 말라붙은 마지막 꽃잎 몇 장만이 어두운 허공을 가르며 서늘하고 위태롭게 바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꽃이 지고 세 사람의 특별 휴가도 끝이 납니다. 특별 휴가 7일째 마지막 날의 새벽.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형 호텔의 컨벤션홀 앞은 동이 트기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공원 상권 활성화 투자 설명회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건 거대 자본가 오상현의 화려한 무대가 세워질 곳이었죠. 하지만 그 무대 뒤편에서는 707 특수임 무대대 최초 여성 특임팀의 톱니바퀴가 이미 서늘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정문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빌딩의 옥상.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린 막내가 야간 투시 망원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의료용 테이프가 두껍게 감긴 부러진 왼손 새끼손가락 탓에 렌즈의 베율링을 돌리는 동작은 평소보다 현저히 느리고 투박했어요. 하지만 그 느릿한 움직임 끝에 맞춰진 초점은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완벽했습니다. 메인 출입구 보안 요원 둘, 지하 주차장 진입로 통제 인원 하나, 특이사항 없습니다. 막내의 건조한 무전이 귓바퀴에 통신기를 때렸습니다. 동시에 호텔 1층 로비,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위장한 팀장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천천히 걷고 있었죠. 이른 아침부터 행사 준비로 오가는 사람들 틈에 완전히 녹아든
일반 참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고요한 시선은 로비 중앙을 비추는 CCTV의 회전 반경과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퇴로의 폭을 정밀하게 해부하여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로비 진입로 클리어. 둘째, 타겟 위치로 진입해. 카피. 진입합니다. 작전의 핵심 둘째의 동무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둘째는 행사장 AV 장비 렌탈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박힌 파란색 스태프 조끼를 덧입고 두꺼운 전선들이 잔뜩 얽힌 대형 카트를 밀며 컨벤셔널 후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른 새벽의 행사장은 무대 세팅을 위해 드나드는 수십 명의 인력으로 어수선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작업용 조끼 차림의 스태프는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하는 완벽한 투명 인간의 법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었죠. 둘째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단상 뒤편에 마련된 메인 컨트롤 부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부스 안. 단상 위 대형 스크린과 직접 연결된 메인 노트북이 푸른빛을 내며 켜져 있었습니다. 둘째가 주머니에서 손톱만 한 흑색 USB를 꺼내 노트북 측면에 단단히 꽂아 넣었습니다.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는 둘째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고 경쾌했죠. 둘째가 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악성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오상현이 직접 마우스를 쥐고 넘길 프레젠테이션 파일 안에 빠져나갈 수 없는 정교한 시한폭탄의 트리거를 씹는 작업이었습니다. 오상현의 프레젠테이션이 15번째 슬라이드에 도달하는 순간 폭행 증거 영상과 상남 녹음 파일이 강제로 화면을 뒤덮도록 설정했습니다. 볼륨은 최대치로 고정되고 어떤 버튼을 눌러도 꺼지지 않도록 잠금을 걸었어요.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 발표자가 자기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자신의 끔찍한 범죄 증거를 행사장에 생중계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세팅 진행률 바가 90%를 넘어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이, 거기. 지금 메인 PC 만지고 있는 사람. 등 뒤에서 굵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전기를 든 채 부스 안으로 불쑥 들어온 행사장 총괄 보안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둘째의 낯선 얼굴과 노트북에 꽂힌 정체불명의 USB를 번갈아 보며 험악하게 미간을 좁혔죠. 당신 뭐야? 우리 쪽 음향팀 아니잖아. 남의 PC에 뭘 꽂아놓고 만지는 거야? 자칫하면 작전 전체가 엎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로비의 팀장과 옥상의 막내도 무전기 너머의 상황을 듣고 팽팽하게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귀찮고 짜증난다는 듯한 표정으로 삐딱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업 지시서 못 보셨어요? 어제 리허설 때 화면이랑 소리가 안 맞아서 영상이 계속 끊겼잖아요. 둘째는 한치의 당황함도 없이 기계적인 전문 용어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어제 리허설 때 화면이랑 소리가 안 맞아서 영상이 계속 끊겼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면서 대표님 마이크 소리도 같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고치면 이따 발표하실 때 스피커에서 삐소리 터지고 화면 멈추는데 그때 반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전문적인 장비 용어와 피곤해 전 작업자의 날선 태도가 완벽하게 배합된 기가 막힌 연기였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그 거침없는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렸죠. 복잡한 기계 이야기에 지레 겁을 먹은 그는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무전기를 내렸습니다. 그래요? 아니, 미리 말을 해주지. 알았어요. 수고들 하쇼. 보안 담당자가 부스를 빠져나가자마자 화면의 진행률이 100%를 가리키며 완료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둘째는 가볍게 USB를 뽑아 주머니에 챙겨넣고는 서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메인 부스 세팅 완료. 덫은 완벽하게 깔렸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팀장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객석에 앉는다.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 행사 준비가 한창인 호텔 정문길 건너편의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침투와 감시 임무를 완수한 세 사람이 묵묵히 합류했습니다. 파란색 스태프 조끼를 벗어 던진 둘째와 부목을 뗀 왼손을 점퍼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은 막내, 그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팀장이었죠. 팀장이 겉옷 소매를 걷어 올리며 왼쪽 손목에 찬 검은색 전술 시계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디지털 액정의 초침이 무심하고 일정하게 깜빡이며 숫자를 깎아내리고 있었죠. 남은 시간 4시간. 특별 휴가의 마지막 날. 거대한 자본의 폭력을 맨몸으로 버텨내고 있는 늙은 참전용사를 위해 모든 것을 부수고 끝내버릴 서늘한 카운트다운이 무겁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휴가 7일째, 마지막 날 오후 2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형 호텔의 웅장한 컨벤션홀이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형 LED 스크린에는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라는 가증스럽고 번듯한 슬로건이 큼지막하게 띄워져 있었죠. 객석은 오상현 대표가 주최한 공원 상권 활성화 투자 설명회를 취재하러 온 수십 명의 경제지 기자들과 굵직한 투자자들로 빈자리 없이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화려한 팡파르와 함께 몸에 딱 떨어지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오상현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마이크를 쥔 그의 목소리는 확신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원 주변의 낡고 병든 상가를 현대화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상인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정비, 그것이 저희가 그리는 진정한 상생의 로드맵입니다. 오상현의 손에 쥐인 무선 프리젠터가 딸깍 경쾌한 소리를 내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대형 스크린 위로 세련된 프랜차이즈 상가들의 아름다운 조감도와 우상향을 그리는 예상 수익률 그래프, 가리고 막대한 지역 고용 창출 효과가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차례대로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흠잡을 곳 하나 없는 완벽하게 포장된 거대 자본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사가 그리는 구체적인 상권 재편 로드맵을. 오상현이 자랑스럽게 팔을 뻗으며 프리젠터의 버튼을 다시 한번 딸깍 클릭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이 한순간 검게 암전되더니 화려한 조감도 대신 심하게 흔들리는 거친 화질의 영상 하나가 전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전 빛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던 낡은 노래방 2층 사무실의 암흑 속 풍경이었죠. 그리고 최고급 음향 스피커를 통해 짐승처럼 웅크려 있던 조폭 행동대장 정태식의 날 선 협박이 행사장 구석구석으로 생생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영감, 이번 주까지 안 나가면 가게 다 부수고 시작한다. 객석에서 당황한 웅성거림이 번지기 무섭게 이번에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오상현에게 검은 돈을 받았던 상인회 간부의 비굴한 목소리였어요. 대표님, 국밥집 영감만 빼면 나머지는 알아서 나갑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진 답변. 수백 명의 참석자가 숨을 죽인 홀 안으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오상현 본인의 서늘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늙은이 하나 못 쫓아내서 일정이 밀리면 자네 목이 먼저 날아가. 용역들 더 풀어서 당장 짐 빼게 만들어. 경악으로 물든 객석 위로 스크린의 슬라이드가 잔인하도록 친절하게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상인회 간부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천만 원의 뇌물 이체 내역, 동네 양아치들을 동원한 폭력주고비 정산석,
그리고 기존 상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기 위해 촘촘하게 짜인 핏빛 퇴거 일정표가 붉은색 밑줄과 함께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외부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발표자 자신이 당당하게 버튼을 눌러 자신의 가장 추악한 범죄의 밑바닥을 세상에 생중계해버린 완벽한 자폭이었죠. 오상현 대표, 조폭을 동원해 상인들을 무력으로 쫓아낸 게 사실입니까? 상인의 결의가 뇌물로 조작된 겁니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펜과 카메라를 치켜들며 벌떼처럼 무대 바로 앞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사색이 된 오상현이 마이크에 대고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어요. 이거 해킹이야. 당장 기계 꺼. 코드 뽑으라고. 하지만 시스템의 메인 볼륨은 이미 최대치로 고정되어 강제 종료조차 먹히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오상현의 직인과 그가 뱉어낸 생생한 목소리는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의 발목을 더 깊은 늪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스스로 화려하게 꾸며낸 무대가 자신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가장 비참한 공개 처형의 단두대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미친 듯이 터지고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컨벤셔널 맨 뒷줄 구석진 좌석에는 가벼운 파스텔 톤의 봄옷을 입은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무대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와 얇은 카디건, 그리고 노란색 볼캡.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꽃구경을 나온 평범하고 앳된 젊은 여자 셋이었죠. 단상 위에서 땀범벅이 된 채 무너져 내리는 오상현은 끝끝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이 완벽하고 끔찍한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냥꾼들이 자신이 철저하게 짓밟으려 했던 힘없는 노인의 곁에 서 있던 저 평범한 관광객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통쾌한 몰락을 끝까지 감상하면서도 세 사람은 잘난 척하는 승리의 대사 한마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정의로운 영웅놀이가 아니라 그저 7일의 기한 내에 깔끔하게 완수해야 할 군인의 작전이었으니까요. 팀장이 앞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양옆에 앉은 둘째와 막내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어두운 뒷문을 향해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호텔의 비상구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선 세 사람의 어깨 위로 오후 2시에 눈부시고 따뜻한 봄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팀장이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죠. 세 사람의 등 뒤로 무겁고 거대한 철문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단단하게 닫혔고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안쪽의 끔찍한 소란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길고 서늘했던 7일간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컨벤셔널에서의 폭로 다음 날 아침, 거대 자본과 부패한 제도가 엮어낸 사기극의 결말은 뉴스 속보의 건조한 활자처럼 빠르고 자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가장 먼저 차가운 쇠고랑을 찬 것은 상가 개발 사업가 오상현이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맞춤 정장을 입고 수백 명 앞에서 오만하게 빛나던 그는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에게 뒷돈을 받고 합법의 외피를 내어주었던 상인회 간부 역시 이른 아침 자택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전 기동대에 끌려가 유치장에 처박혀 있던 조폭행동대장 정태식은 뉴스를 통해 오상현의 몰락을 확인하자마자 살기 위해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죠. 오상현의 직접적인 폭력 사주 지시가 정태식의 입을 통해 추가로 확인되면서 그들의 끔찍한 공범 관계가 백일화에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조폭, 상인회, 그리고 거대 자본, 공원 상권을 겹겹이 올가매고 있던 부조리한 사슬이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낡은 상가 골목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고병수 영감의 국밥집 철제 셔터 앞으로 상인회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은 말단 직원 하나가 잔뜩 눈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셔터 한가운데에 오만하게 붙어있던 잦은 퇴거 통지서의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긁어냈습니다. 종이가 뜯어지는 마찰음조차 내기 두렵다는 듯 진땀을 흘리던 직원은 허공을 향해 연신굽신거리며 사과를 하더니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종이가 뜯겨나간 자리에는 녹슨 셔터의 맨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위로 봄 햇살이 비쳤어요. 골목 건너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말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블라인드가 올라간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비슷한 시각, 텅 빈 국밥집 안. 부서진 의자와 테이블은 한쪽으로 가지런히 치워져 있었고 낡은 공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마솥 옆 벽면 가장 높은 곳. 며칠 전 조폭들의 거친 손길에 휩쓸려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녹슨 못자국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빈자리였습니다. 무거운 미닫이 문이 열리고 누군가 소리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사복 차림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녀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에는 폭행 사건의 증거물로 경찰서 보관함에 며칠째 처박혀 있던 낡은 흑백 사진과 무공 훈장이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보다 1시간 전, 팀장은 관할 경찰서 증거보관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되었던 피해자 소유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투명한 증거 봉투 안에 담긴 낡은 흑백 사진과 무공 훈장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팀장은 봉투를 열고 훈장의 표면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팀장은 먼지가 가라앉은 시멘트 바닥을 밟고 벽면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작은 유리 액자는 깨진 곳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팔을 뻗어 앙상하게 튀어나온 녹슨 못 위로 참전 기념 흑백 사진을 반듯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쇳덩이에 거칠게 흠집이 난 낡은 무공 훈장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단단하게 맞춰 넣었습니다. 조폭의 구둣발에 차이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던 늙은 참전용사의 명예가 완벽하게 복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과장된 위로의 말도 시끌벅적한 감정의 낭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냄새와 화약 냄새를 아는 현역 군인의 거친 손이 사선을 넘어온 늙은 군인의 훈장을 본래 있어야 할 가장 높고 명예로운 자리로 되돌려 놓았을 뿐입니다. 팀장이 옷깃을 여미며 조용히 미닫이 문을 닫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문이 닫힌 직후 유리창을 넘어온 나른한 오후의 봄 햇살이 텅 빈 국밥집 안으로 깊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벽면에 단단하게 걸린 빛바랜 참전 기념사진과 그 아래에서 서늘하고 묵직한 빛을 뿜어내는 낡은 무공 훈장 위로 눈부시고 따뜻한 금빛 먼지들이 고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호병원 정형외과 병동의 투명한 자동문이 좌우로 열렸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고병수 영감이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다려진 베이지색 봄 점퍼 차림이었죠. 부러졌던 고관절에 단단한 철심을 박은 탓에 영감의 오른손에는 뭉툭한 나무 지팡이가 쥐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미세한 신음이 배어나오는 느리고 힘겨운 보행. 하지만 지팡이에 체중을 의지한 영감의 등만큼은 한창 때의 군인처럼 꼿꼿하고 바르게 펴져 있었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를 뒤로하고 병원 현관을 나선 영감의 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병원 앞 빈 벤치. 그 앞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호련히 짐을 싸서 동네를 떠난 줄 알았던 그 젊은 처자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세 사람의 모습은 화사했던 꽃구경 관광객의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칠흑 같은 전술복이나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단정하게 다려진 무채색 셔츠와 슬랙스, 깔끔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나란히 선 세 사람의 자세는 결코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발을 정확한 각도로 벌리고 두 손을 바지 재봉선에 자연스럽게 붙인 채 어깨를 반듯하게 편 자세. 영감의 주름진 눈가에 미세한 의문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도망치지 않고 아직도 여기 서 있나 하는 낯선 표정이었죠. 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병수 영감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영감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였습니다. 팀장이 순식간에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어깨를 뒤로 팽팽하게 펴고 턱을 가슴 쪽으로 바짝 당기며 고요한 시선을 영감의 눈동자의 정면으로 고정했죠. 그 미세하고도 단호한 움직임과 동시에 양옆에 서 있던 둘째와 막내 역시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착 하는 빳빳한 옷깃 스치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오른손이 일제히 허공을 갈랐습니다. 세 개의 손끝이 각자의 오른쪽 눈썹 언저리에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멈춰 섰습니다. 손등과 팔뚝이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는 칼같이 각이 잡힌 거수 경례였습니다. 네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부연 설명도 거창한 구호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빳빳하게 날이 선 그 동작 하나만으로 영감이 품었던 모든 의문은 완벽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이 앳된 아이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지인들이 깡패들의 주먹과 거대 자본의 횡포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는지, 그리고 남겨진 늙은 노인을 위해 자신들의 무엇을 걸고 싸웠는지, 고병수 영감의 꼿꼿했던 어깨가 일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영감의 주름진 턱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왼쪽 허리춤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쥐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오른팔을 들어 올리려 했죠. 하지만 수십 년의 험난한 세월과 굳어버린 관절 탓에 상처 입은 팔은 어깨 위로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영감은 지팡이를 쥔 왼손을 뻗어 자신의 덜덜 떨리는 오른손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왼손의 악력으로 억지로 끌어올린 늙고 투박한 오른손이 가슴팍을 지나 천천히 이마 옆으로 향했습니다. 관절이 비명을 지르고 손끝이 쉴 새 없이 떨렸지만 영감은 기어이 자신의 오른쪽 눈썹 끝에 거친 손가락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늙은 군인이 올리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담내. 군인이 군인을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앞에 시간이 멈춘 듯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사람 사이에는 고맙다는 말도 고생했다는 위로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불어오며 허공을 맴돌던 연분홍빛 벚꽃잎 몇 장이 묵묵히 경례를 올리고 있는 네 사람의 단단한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후 경례를 마친 네 사람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낡은 상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오상현 일당의 붕괴 이후 골목은 다시 예전의 조용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고병수 영감의 국밥집 앞을 지날 때였어요. 굳게 닫혀있던 철물점과 야채가게의 문이 열리고 두려움에 세 사람을 외면했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영감과 세 사람을 발견하고도 섣불리 다가와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식의 얄팍한 말을 뱉지 못했습니다. 대신 철물점 사장이 묵묵히 다가와 팀장이 들고 있던 영감의 퇴원 짐가방을 말없이 건네받았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입술을 꾹 깨문 채 자신의 낡은 앞치마로 플라스틱 의자를 깨끗하게 닦아 영감이 앉을 수 있도록 국밥집 문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죠. 그 서툰 손길들을 묵묵히 지켜보던 영감이 의자에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습니다. 지친 영감의 구분 등 위로 가지의 마지막으로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벚꽃잎들이 따뜻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심의 허름한 모텔 방 안이었습니다. 빳빳한 나일론 가방의 지퍼가 닫히는 건조한 마찰음이 연이어 울렸어요.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묵묵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서늘하게 지배했던 칠흑 같은 흑색 전술복과 거친 케블라, 장갑들이 반듯하게 접혀 무거운 더플백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운 것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와 얇은 카디건, 그리고 노란색 볼캡이었죠. 피냄새를 쫓던 사냥꾼의 무거운 허물이 벗겨지고 화사하고 가벼운 상춘객의 봄 차림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팀장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마지막으로 목에 걸린 은빛 군번줄을 매만졌습니다. 전역하여 세상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던 이들과 달리 그녀는 피 끓는 현역 군인이었으니까요. 팀장은 차가운 쇳덩이를 목에서 빼내는 대신 얇은 봄 셔츠 안쪽 맨살 위로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가슴팍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며칠 전과 같았지만 그것이 품고 있는 온기와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작전 모드에서 일상 모드로의 완전한 귀환이었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친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향한 곳은 공원 입구의 낡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지팡이를 짚고 선 고병수 영감이 커다란 무쇠 가마솥 앞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잠시 후 낡은 은쟁반 위로 뚝배기 세 그릇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내려졌습니다. 휴가 첫날 꽃구경을 나섰던 그 평화로운 낮에 먹었던 것과 똑같은 투박하고 진한 국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뚝배기 위로 수북하게 쌓인 두툼한 머리고기의 양은 건장한 사내 둘이 먹어도 남을 만큼 산더미처럼 얹혀 있었죠. 어떤 거창한 환송의 말도 없었지만 그 고기 무덤은 늙은 참전 용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묵직하고 뜨거운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삼키며 뚝배기를 비워내던 중 팀장의 고요한 시선이 맞은편에 앉은 막내의 왼손에 가닿았습니다. 두꺼운 의료용 테이프가 칭칭 감긴 부러진 새끼손가락. 그 불편한 손으로도 야무지게 숟가락을 쥐고 씩씩하게 국밥을 떠먹는 막내의 얼굴.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팀장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막내의 진짜 이름. 뚝배기에 얼굴을 묻고 있던 막내가 동그란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이 막내의 맑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안 다치게 할게. 그 한마디에 막내의 코끝이 미세하게 붉어졌습니다. 막내는 급히 고개를 푹 숙이더니 국밥 위로 코를 크게 훌쩍이며 씩씩하게 대꾸했어요. 아, 팀장님. 저 지금 감동해서 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국물에 다대기를 너무 많이 풀어서 매워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능청스러운 막내의 핑계에 옆에서 묵묵히 국밥을 삼키던 둘째가 참지 못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늘하고 메말랐던 작은 국밥집 안이 세 사람의 조용하고 유쾌한 웃음소리로 훈훈하게 채워졌습니다. 바닥이 박박 긁힐 때까지 든든하게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팀장이 고병수 영감을 향해 예의를 갖춰 인사했죠. 영감은 행주로 거친 손을 닦아내며 짧고 무뚝뚝하게 답했습니다. 잘 가.
처음 만났을 때 뱉었던 것과 똑같이 무심한 두 글자. 하지만 그 투박한 인사 속에 담긴 무게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당 문을 나선 세 사람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벚나무 산책로를 걸어갔습니다. 공원 입구에 흉물스럽게 매달려 있던 상인의 자율 정비 현수막은 이미 어젯밤 구청에 의해 흔적도 없이 철거된 뒤였습니다. 현수막이 있던 빈자리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벚나무의 가지들은 어느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사했던 연분홍빛 꽃잎들은 일주일의 전쟁 동안 모두 흩어져 내리고 마른 나뭇가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꽃잎 몇 장만이 끈질기게 봄을 버티고 있었죠. 그때 부드러운 아침 바람이 훅 불어왔습니다. 가장 끝자락에 매달려 있던 마지막 벚꽃잎 하나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 허공을 맴돌다 세 사람의 앞으로 뻗은 환한 아스팔트 길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무거운 더플백을 맨 세 사람이 버스 정류장을 향해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막내가 다치지 않은 오른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켜며 해맑게 외쳤어요. 아, 올해 꽃놀이 진짜 제대로 했다.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하긴. 부대 들어가면 사령부에서 경위서 쓰느라 다음 휴가까지 싹 다 반납이겠지. 둘째가 코웃음을 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투닥거리는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을 등 뒤로 들으며 앞장서 걷는 팀장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반듯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정면으로 받는 팀장의 굳게 다물린 입꼬리가 아주 부드럽고 유쾌한 호를 그리며 조용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라마 어떠셨나요? 겉모습은 특별 휴가로 꽃구경을 나온 아가씨들이었지만 속은 여성 특임팀답게 실력뿐만 아니라 정의감과 전우애까지 갖춘 멋있는 여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지만 역시 실력만이 그들을 만드는 게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전우애와 동지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깔끔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아가씨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